봐서는 가결되고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기 말이니까 그 전에 가능하면은 속전속결 끝내자. 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잘못이 미주알 고지할 때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형법적인 부분 하나쯤, 또 이제 헌법에 대한 한 2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해서 그래서 언제 그 소출하도록 하면 헌재가 심의하는데도 시간이 짧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내놓으면 그거 아주 곤란해.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분석이 돼야 되니까 판결을 해야 되니까. 성향하고는 이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걸 무슨 법조문만 따져가면 될 리요.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지금하고 반대잖아요. 그 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막 노노노노 했지만 딱 가결되고 나니까 확 그냥 국민들이 거꾸로 야 그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할 수 있느냐 하고 역풍이 불었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반대죠. 역풍이 아니라 이거는 막 정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불상사가 생길 정도가 되죠. 국회의원도 다 또 국회로 도망가야 될 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런 그 탄핵 가결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는 추미애 대표가 그 아래 광주가 산 이야기를 우연히 텔레비전 들었는데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탄핵을 하면 일단 같이 손잡고 여야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어쨌든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인터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나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시리에 빠진 특히 청년들이 삼포사포 이야기도 하듯이 그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전환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내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생각이 이제 둘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생각하면 이제 같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5월에 새로운 출발 뉴스타트 리스타트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일이 없었으면 내년 12월 달이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땡길지 모르 몇 달 땡겨줄 수 있을까요? 그럼 대강 보면 2년 3개월 내지 3년이죠. 이 기간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 후보는 호언으로 갈 것이고 5년 단임으로 가고 내가 재임 중에 개헌을 해서 그 다음 대통령 차차기부터 그렇게 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하나의 사리사욕 당략적 그런 오케이 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지난 6번의 대통령이 다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6번 다 100% 실패하는 걸 봐서는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에 취하고 돈에 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제도가 악용되고 결과가 나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상황에서 더더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 그게 개개인이 심기일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심기일전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도 심기일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내가 주장할 겁니다. 내가 대선에 들어가면 내가 후보가 안 하더라도
내가 그 한 우리 지대 쪽에서 후보가 하나 나와야 될 거로 내가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호흡과 이게 단축 임기 단축과 싸움 되겠죠. 국민이 선택하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개헌이 4년 중임이 될지 나는 4년 중임이나 뭐 5년 단위 비슷하다 보니까 보지만 하여튼 대통령 중심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분권행을 하는데 분권형에 가는데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을 갈 것이냐 아니면 딱 진짜 딱 잘라서 반반씩 가는 그런 분권을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 개헌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내가 봐서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스트리아나 독일같이 상징적이다. 일본은 전황이 있고 영국은 여왕이지만 난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의회가 진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를 해산해야 된다면 그 해산권 정도를 가지고 그거는 사실 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스님께서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생기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 쓸 수 있게끔 그런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뭐 국군 통수권이나 외교나 뭐 안보나 모든 걸 다 총리는 다 주는 거죠. 내각제 총리 같이. 그러니까 내각제가 주가 되는 이원 집중돼. 그렇게 하도록 대통령 선거는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하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해놔놓고 그다음 이제 의회가 자주 이제 한 2년마다 해산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선거가 엇갈리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탄핵이 12월 초에 딱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확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이 개헌 얘기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개헌 자체가 그게 이제 욕심내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한 후에 개헌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이야기한다면 이게 초점 완전 흐려져서 또 혼란만 올 뿐이고요. 둘 다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 대통령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탄핵을 하게 되면 시기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많은 원로들이 주장하는 이선 후퇴 그리고 거국중립 내각 될수 있는 퇴진 그래 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2월 말에 내가 하야하겠다 그러면 선거는 4월 보궐선거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내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거든요. 그래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불과 5,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바로 원포인트 개헌에 들어가자.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 뭐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자. 그리고 원포인트는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하자. 이런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개헌도 안 될 뿐만 아니고 굉장히 혼란을 헷갈리죠. 그럼 의장님 그 말씀하신 질서 있는 퇴진이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나라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겁니다. 강제적인 하야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나오면 세계적인 통계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3.5%만 거리로 나오면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그 선을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제적인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야되는 순간부터 2달 내로 재노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드 랜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전국의 안정과 이런 걸 봐서는 또 양당이 전부 후보를 준비를 하게 하고 국민들도 그런 속에서 차분하게 생각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런 연착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개헌이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개헌 쪽이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헌은 내가 전에부터 이 점부터 주장하는 건데 다음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개헌을 하겠다. 권력 구조는. 그다음에 지방분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안을 내놔놓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선이 되면 취임 1년 내로 일을 하겠다.
도 내놔야 되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아이 DJP 연합도 그러는 내각자가 많아더라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사람들 하는데 이제는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한 2분 이상 바뀐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그런 중요한 약속을 해놔놓고 그것을 자기가 물론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야당이 반대를 받은 건 도리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대로 나는 돼야 된다고 보죠. 될 걸로 보죠. 그쪽은 비패권 정상지대를 하잖아요. 비패권 정상. 극단은 비정상으로 보니까. 우리 의학에서도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아 당신 감금자 정상이 이러잖아요. 양극단 한 5%씩 빼고 나머지 90%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정상으로 보거든. 그래서 내가 정상지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럼 그 어쨌든 비패권 그 정상지대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시계가 조금 빨리 돌죠. 이제 내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우리 아무나 생각해봐요. 누구겠어요? 말씀하신 양극단 빼고 나면은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생각이 건전하고 밝은 사람, 맑은 사람이 있다면 또 다 들어가야죠. 왜 그럼 정의원 네가 그러면 전직 의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당신이 하느냐? 그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달라들면 그 사람들 이용해하고 내가 그 사람들 이용해서 하겠다는 법이 돼야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늘의 뜻이 있는 이상은 내가 될 수도 없고 하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을 다 비웠다. 나는 태어나서 국회의장 한 것으로서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로서 끝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이 그룹이 다섯 명이 내가 말한 그 일정 기간, 단축된 그 기간 동안 나를 끌고 가겠다. 국민들이 그걸 제시하려고 그래. 오늘도 내가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러면 일종의 섀도우 캐비닛이죠. 이거는 중요해요. 팀 플레이로 그룹으로 이 단축된 임기 2년 3개월 내지 3년 이걸 끌고 가겠다. 그래서 나라를 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반석 위에. 물론이죠. 어쩜 비박이 이제 문제일지도 모르죠. 내가 친정집이 거기니까. 만약에 탄핵 과정에서 탈당해서 나오면. 그래서 일부 이제 어제 원외하고 나는 원외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외위원 중에서 내가 인정하는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현역보다도.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념적으로는 중도 합리적 보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를 내가 뭐 정확히 보수 가치가 뭐다 써라가면 내가 뭐 대충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보수라는 게 내가 건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겠죠. 너무 뭐 종북 좌파라든지 너무 좌파라든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는 내가 봐서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도 가능하다고 보죠. 근데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진영 논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내가. 그걸 아무 정도 그래 봤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는 정반 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반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합의 시대는 중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일단 개헌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개헌을 하는데 뭐 때려 죽여도 뭐 4년 중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건 서로 논의를 하면 아까 말하지 그런 이원 집정제 즉 내각제 일종 분권형보다 조금 더 완화된 내각 변형된 내각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지금 그 논의하고 있는 게 그런 거던데 그래서 제도가 문제라는 것은 지난 30년간 6명의 대통령이 100% 실패로 끝났잖아요. 이걸 봐서는 사람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비입법 기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거다.
네. 그래야 국회는 개개인의 힘이 있는 거예요. 국회는 그 산하에 예산권도 없죠. 검찰도 없죠. 국정원도 없죠. 국세청도 없죠. 그러니까 국회는 어떻게 보면 권력은 없단 말이에요. 네. 의회 권력이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검찰, 국세청, 국정원 칼을 다치고 정부를 다 갖고 네.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은 센 거예요. 이게. 네. 예. 근데 대통령이 내가 무슨 저항적이냐 뭐 하려고 국회가 안 도와줘서 아무도 못하는 이러잖아요 또. 네. 예. 그런 의회 권력은 있어요. 네.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이번에 너무 말하면 그런 힘쓰는 거는 아니 솔직히 재벌들이 그 독대를 해서 1대1로 만났다. 네. 대통령 만났다. 그럼 재벌이 어때? 무슨 친구도 아니고 주눅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럼 대통령이 독대를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무슨 시간이 나서 뭐 같이 밥 먹을 사람 없어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쭉 이렇게 네. 한다. 그건 상식이죠. 그거는 뭐 증거가 있고 그걸 다 떠나서 대통령은 그런 의심스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네. 대통령이 그 누구를 만난다 할 때는 꼭 배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예. 자기 부부간에 만나는 거 말고.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시할 때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 감시를 당하니까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책임이 커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권력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나도 늘 우려하는 거죠. 정경유착.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는 삼성맨, 누구는 LG맨, 누구는 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또 일본의 경우에도 뭐 옛날에 무슨 사건 많았잖아요. 예. 그 이제 재벌과 그런. 그러니까 이 단학가고. 예. 단학가도. 예.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을 어떻게 깰 것이냐. 예.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는 검찰도 이게 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직자 무슨 공수처라 했나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좀 필요할지 몰라요. 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인성이 된 사람, 정지가 올바른 사람을 주로 뽑도록.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지금 20대죠. 22대쯤 되면 거의 과반의 여성이 될 겁니다. 8년쯤 지나면. 여성 의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그만큼 부패가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예. 남성 세계하고 다르니까.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런 몇 가지 시스템은 제대로 돼야 되고 지금은 예를 들면 완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게 매체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번에도 뭐 그 공천에 예. 뭐 최순실 씨가 관여 행사함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일부 나오듯이 어떤 권력이나 뭐나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적인 관계고 뭐. 예.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약에 하면 예. 예. 공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좋아지겠죠. 그리고 결국 지역구도 대선거구나 중대선거구로 바꾸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효과, 다당제가 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비례대표를 뽑는 것도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아야죠.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한때 선거제도도 그런 식으로 개편하고 개편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예. 일당 독주가 안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 일당 독주, 제가 나중에 제가 봐서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많이 올 텐데, 뭐 권력이 다 그런 거니까. 예. 그러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양당제보다는 다수당, 예. 지역구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비례하고 최소한 반반씩 간다든지. 그러나 이 비례건 지역구건 공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도 봤을 때도 A라는 당, 저 비례대표들은 그 A라는 당의 당원 중에서 당원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공정하게 순서가 정해졌다. 그 이제 독일의 콜 수상 같은 분은 독일 통일의 주역인 그 콜 수상이 지역에서 떨어졌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비례대표 상위권을 줘놨거든. 아, 예. 그 당에서 봤을 때 저 어른은 지역구에서 인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나라를 꼭 여기서 필요하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똑 떨어졌는데 비례대표 상이라서 당선되어서 수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그 비패권 정상지대에 계신 분이 누구 한 분이 후보분이 이제 그런 거를 공약으로 내가 되면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개혁 플랜을 가지고 개헌 플랜과 개혁 플랜을 제시하면서 이제 대들에 나가신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겠죠. 그 전에 당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당 보면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비박이나 하는 연구단 교육단체죠. 국민의당 당이 있잖아요. 이재용에도 널푸른 한국당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도 들어온다고 치면 그런 식으로 당은 있지만 권력을 쥐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정당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을 통해서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그런 초기 첫 그 단계에서는요, 그 다수당 여수 야대로도 아무 관계 없다고 내가 보는 거죠. 서로 협치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끌고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수 야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선진화법 하에서는 60% 이상 돼야 못 되는데 60% 이때부터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 없이 됩니까? 안 된다. 이미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 협치 민주주의 이게 다 같이 가야 되거든 시대가. 선거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잖아요. 3당이 아무리 옳아도 1, 2당이 강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시대로 가야 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점점 좀 느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선거하면은 2강 1약, 2강 뭐 1중 1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그 언론도 그렇고 결국은 그 강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것도 언론도 사실 그런 것도 좀 공정하게 그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박성민 씨가 쓴 그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깁니다. 그 나는 반대죠.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때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대로 쓸 것이다. 늘 옳지는 않는데 어떻게 하여튼 뭐 내가 좀 염색하고 뭐 분바르고 말이지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문제는 그래도 지난번 벼락 공부했다고 무슨 대학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그래 텔레비전 토론 나오기 전에 밤새도록 공부해갖고 그거 딸다 애갖고 그래갖고 대통령 그런 전부 다 치팅에 사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고 이쪽은 한나라당이고 이 두 당이 강하니까 뭐 심상정당이나 뭐 다른 지금까지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었지만 이 백대호 기자 인터뷰 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도 좀 그런 변화가 좀 있었다 보는 거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 후보가 비록 여론조사 좀 더 나오지만 그 판단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는데 그런 공정하게만 해주면 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좀 약간 저 사람 국회의원 되는 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는 문서주도 동등한 후보로서 1대1로 동등하게 좀 언론에서 달아주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대는 나는 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중대 선거구가 되면 아무리 부산 뭐 TK, PK 뭐 전라도가 지역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다 못 먹어요. 그 쓰기는 확률이 늘어나지. 근데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 보면 부산만 해도 지금 5명이 민주당 의원이 됐잖아요. 그건 뭐 대단한 변화입니다.
근데 중대선거가 되면 반을 한나라당이 못 먹어요. 이제는 새누리당 이제는 끝난 거지만 전에 한나라당 치를 쳐도 반 이상 먹게 됐다. 중대선거가 되면. 그러면 이 교섭단체가 되는 당이 최소한 4개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새누리당이 신한국당을 봅시다. 신한국당은 그 이전에 3당 합당을 하잖아요. 민자당, 민주당, 처음에는 공화당도 들어갔나?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JP도 처음에 그거 붙었을 거예요. 그 JP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온 게 민정당하고 민주당 2개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독재에서 민주로 넘어가는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DJ와 YS 역할이 컸으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서는 그 당시에 사당이다 뭐 이런 소리를 못 하는데 개인 사자라는 그렇죠. 개인 사자. 그렇죠. 근데 이해창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를 해보면 한 70%는 이해창 사당이죠. 그러면서 보수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 보수당은 보수당인데 수구적 또 골통적 수구적 앤드 골통적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룹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주로 민정당이죠. 이제 전두환 정당, 민자당, 민정당, 그게 전두환 정당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국회의원 배치 달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랬냐고 기억나올게요.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인스트림. 대한민국 보수의 메인스트림이다. 대한민국 보수의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보면 후대태에서 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해서 군사 독재로 오고 하나는 민주로 오고 이게 합쳐서 한지명, 한지명 3가족이 됐다가 2가족이 됐다가 YS가 그 감생소리가 호랑이 잡으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호랑이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대로 흘러가면서 이해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봤어요. 자, 그다음 한나라당까지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KT, 꼬마 민주당 합쳐가지고 이제 그걸 갔다가 그 이제 조선 명예총재 하면서 한나라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이 계속 그 안에 수구 꼴통적인 게 계속 있으니까 보수라기보다는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냐 하면서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흘러오면서 나중에 차택이라는 문제가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쇼를 합니다. 천막 당사를 치고 막 바다에서 이렇게 하고 막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석고대죄하고 다시 태어났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 뒤에 국민은 그것을 믿고 또 찍어줬잖아요. 그걸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때 나도 그때 한 8, 90석 봤는데 120석이 나왔을 거예요. 그건 이제 이당이 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제 선거의 여왕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다수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MB가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과정이 왔어. 그 MB 끝나고 그 다음에 나도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서면서 완전히 박근혜 사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90%가. 그래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색깔도 파란 옷에서 빨강으로 바꾸고 이름도 새누리로 바꾸고 그 새누리당 이꼬로 박근혜 당인 거죠. 90% 그 사당인 거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총선 때 공천이죠. 막장 공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당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노자가 말하는 물의 법칙과 똑같은 게 물은 고이면 썩는 거잖아요. 권력은 오래가면 썩는데 이게 사당이 되니까 이제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공천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여수야대 됐죠. 그다음 좀 더 지나가지고
당내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 이정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강석호 말고는 전부 다 그게 어느 여파입니까? 그 악랄한 사천으로 인한 잘못된 막장 공천으로 인한 결과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계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바른 길로 판단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정당 정치를 하고 정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당이 갖고 있는 권력의 그 당내에서 권력을 쥐고 이걸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뭐 180석 할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하면서 오만을 부린 거죠. 그래서 국민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받는데 그 누가 책임지고 정길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을 지고 뭐 제대로 책임진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정현 체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최순실 같은 이런 일이 누구나 사람들이 저거 뒤에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유신 말기에 그 박정희를 돕던 어떤 그룹들 사람들인가? 나는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얼빵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최태민도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정윤회 뭐 그 그룹 뭐 그런 생각들을 한 사람도 있고, 뭐 최순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인데 나는 저는 그런 몰랐잖아요.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번에 이런 이제 박근혜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생긴 거야. 이걸 우연히 봅니까? 늘 우연은 필연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필연이 왜 생기겠나. 대한민국은 국운이 있는 나라라서 이제 이것을 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변화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IT 시대에 이제 이어서 추천거리면 뭐 베트남 따라오지, 뭐 중국 벌써 넘어서보고 뭐 인도네시아 따라오고, 뭐 이제 조금씩 인도 따라오고, 뭐 다 따라오고는 우리는 나중에 했었다가 그냥 우리 국민의 경제고 뭐 복지고 다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 어찌 보면 이게 참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 기회로 만들자. 이게 내가 좀 주장하는 거예요. 발을 정자고 이런 명자, 정명사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내가 누구 안종범이 그 괜찮은 친구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잘못하면 뭐 대통령이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법을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런 지시 제가 받을 수도 없고요. 꼭 자꾸 하러 온다 그러면 저는 못하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못 먹고 살아도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 그게 정명이에요. 못 먹고 산다고 그게 커버 되는 게 아니잖아요.